안녕하세요. 김영의 널스토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역학의 심화편 알려드린다고 이미 예고를 했었고요. 오늘은 심화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 제일 처음 제1의 역학을 기술역학이라고 했고요. 기술역학 이후로 가설이 설정된다고 얘기했었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분석역학이고 세 번째가 확인사살 겸 실험역학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술역학 얘기할게요. 자, 기술역학은 쭉 있는 대로 쓰는 거예요. 쭉 나열하는 건데 줄글로 쓰면 재미없지요. 그래서 이거를 단락단락 나눠서 기술을 합니다. 자, 그 단락단락의 제일 처음이 뭐냐면 인적 변수예요. 자, 인적 변수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이 병을 갖고 있는, 다시 말해서 설사를 하는 사람이 남자가 몇 명이야, 여자가 몇 명이야, 나이는 어떻게 돼, 이걸 쭉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적 변수가 있어요. 자, 지역적 변수 안에는 자, 이 병이 그 지역에 가면 항상 그 환자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낙동강역에 가면 간디스톰 환자가 꼭 있어. 또는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결핵 환자가 꼭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 풍토병정, 다시 말해서 엔데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환자들이 좀 더 많아졌어. 그런 걸 우리는 유행성이라고 하는 거고 에피데믹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한 지역에서 유행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그 한 지역이 아니라 두 지역 이상 유행하게 됐어. 이거를 우리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고 범유행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랑 상관없이 여기, 저기, 여기저기 이렇게 발생이 됐어. 이런 걸 우리는 스포라딕, 그래서 산발적 유행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가을철에 치즈가무시 환자가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제주도에서 한 명이 발생됐고 전라도에서 한 명이 발생됐어. 둘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네들 만난 적 있어? 근데 없대. 아, 그럼 이거는 산발적 유행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를 우리 기술역학이라고 하는 거고, 자, 기술역학 중에서도 뭐라고요? 지역적 변수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건 이제 시간적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시간적 변수는 뭐냐면 그 병이 10년 이상을 주기로 증가되고 감소되고 증가되고 감소돼. 예, 이런 거를 우리는 추세 변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2, 4년 간격으로 유행이 주기가 따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기 변화, 또 다른 말로는 순환 변화라고 하는 거고요. 이 순환 변화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갈게요. 자, 2, 4년마다 이게 주기가 있는 거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여기 이제 홍역 환자들이 엄청 많이 증가됐다가 이제 홍역이 사라졌어요. 그럼 그 지역은 홍역에 대한 집단 면역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다가 이제 홍역의 그 면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사를 갔어. 저 면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돌아가셨어. 면역이 없는 사람이 새로 태어났고 면역이 없는 사람이 새로 이 지역에 왔어. 그러면 전체적인 집단 면역수는 뚝뚝 떨어질 겁니다. 그러다가 바닥을 칠 때가 있어. 이걸 우리는 한계 밀도라고 하는 거고요. 이 한계 밀도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때 외부에서 균이 들어왔어. 그럼 확 번지는 거죠. 요 주기가 2, 4년 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걸 주기 변화라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 같으면 예방접종 엄청 많이 하시는 거 아시죠? 예방접종률이 거의 90%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가 사라진 지 오래됐다. 그렇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좀 종종 나오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주기 변화. 그 다음에 1년을 주기로 또 이제 이게 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계절적 변화. 그러니까 봄에 유행하는 병, 여름에 유행하는 병, 겨울에 유행하는 병이 있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르스 때문에 좀 유명해진 게 있는데, 메르스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중동에 있어서 75세 된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메르스가 확 번졌잖아요. 그래서 확 유행이 됐고 그다음에 또 잠잠해지는 거. 예, 이거를 우리는 불규칙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규칙 변화는 메르스 때문에 유명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좀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게 우리 시간적 변수라고 하는 거고요. 기술적 역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이렇게 기술 변화를 하고 나면 이제 가설이 설정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가설이 설정되고 나면 가설을 검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는 게 두 번째인 분석역학. 분석역학 하겠습니다. 분석역학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단면조사 연구, 또 하나가 환자 대조군 연구, 또 하나는 되게 중요한 코호트 연구. 요 세 개가 있어요. 자, 단면조사 연구는요, 말 그대로 단면을 조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박이 있다면 수박을 떡하니 잘라. 그래서 그 면을 조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 면을 어떻게 조사하는데 설문지를 쫙 작성을 하는 거죠. 설문지를 쫙 작성해서 이걸로 언제 날을 딱 정해서 쫙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고 갖고 와서 통계 처리를 하는 걸 단면조사 연구라고 하는 거고, 그럼 설문지의 내용은 뭐가 있느냐? 자, 당신은 폐암 환자입니까? Yes, no. 당신은 담배를 피십니까? 얼마나 피십니까? 언제부터 피셨습니까? 쫙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해갖고 와서 담배 피는 사람, 담배 안 피는 사람 두 개를 나눠서 통계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당신은 폐암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일종의 유병률 연구라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혹시 하나 물어볼게요. 이렇게 설문지를 다 조사해 갖고 와서 이거를 이제 결론을 내렸어. 결론을 내렸더니 대부분 담배 피는 사람들이 폐암에 걸린 걸로 나타났어. 그럼 폐암의 원인이 담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연관성이 높구나라고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연관성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 얘는 원인을 조사한다기보다는 연관성 연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를 설문지를 좀 많이 하면 이거를 일반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설문지 돌려서 금방 거둘 수 있죠. 그래서 시간, 경비, 노력 되게 조금 더 나는 거. 그리고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일반화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병률 조사라고도 한다. 요거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단면 조사 연구.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환자 대조군이에요. 환자 대조군은 환자하고 대조군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폐암 환자 100명, 폐암 환자가 아닌 사람 100명을 찾아가는 거죠. 똑같은 설문지를 주는 겁니다. 당신은 폐암 환자입니까? Yes, no. 당신은 담배를 언제부터 피웠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설문지를 주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만. 머리가 좀 뛰어나신 분은 저 사람은 저는 지금 설문지를 폐암이라고 해놓고 자꾸 담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폐암의 원인을 담배라고 얘기한 거죠.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폐암의 원인이 담배일 거라고 머리가 똑똑해서 알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아까 기술력하고 나면 가설이 설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가설이 설정되면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에 걸릴 것이라는 가설이 설정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계속 담배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문지 돌리고 나면 그 다음에 드디어 환자는 역시 담배를 많이 폈고 그 다음에 환자가 아닌 사람은 담배를 안 폈구나라고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요 연구의 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과거를 생각하게 하지. 환자가 내가 담배를 언제부터 폈을까, 그리고 얼마나 폈을까, 과거를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후양적 조사라고 해서 약간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거짓말할 수도 있고 기억이 흐릿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단점이 있고, 그렇지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희귀성 질환에 딱 좋아요. 만성 희귀성 질환 어디 가면 다 만나요. 만성 희귀성 질환자 어디 가면, 병원에 가면 만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설문지를 쫙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요 역학의 장점은 만성 희귀성 질환에 딱 좋다. 그러나 단점은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 그리고 신뢰도도 약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게 있나요? 예, 그게 바로 코호트 연구라는 거예요. 코호트 연구는 아까 환자 대조군은 환자고 대조군을 찾아가는 거잖아. 근데 코호트 연구는 건강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데 노출군, 비노출군을 찾아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궁경부암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자궁경부암은 왜 생겨요? 네, 무슨 원인균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어려우니까. 자궁경부암은 어린 나이에 섹스한 사람. 자, 어린 나이 이때 기준은 menstruation이에요. 그래서 menstruation을 하기 전에 성관계를 했다. 우리 menstruation 하기 전에는 자궁경부가 기둥세포거든요. 그러다가 menstruation을 하고 나면 편평상피세포로 단단하게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둥세포일 때 약할 때 성관계를 했어. 근데 여기에 세포의 변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자궁경부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 어린 나이에 섹스한 사람. 그리고 섹스 파트너가 평상시 한두 명, 평상시가 아니라 평생 살면서 한두 명이나 되는데 100명, 200명이야. 이런 사람. 또는 담배 핀 사람. 그래서 담배를 핀 사람들을 보면은요, 남자들은 담배 니코틴이 폐에 끼친단 말이야. 근데 여자들은 폐에도 끼치고 자궁경부에도 끼쳐요. 그래서 자궁경부를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약간 노란색이면 이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분들한테 자궁경부암이 좀 잘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노출군 누구겠어요? 담배 많이 피는 사람. 네, 그렇죠. 특수업체부들 100명을 찾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전혀 그 자궁경부암이 안 걸리는 사람 누굴까요? 믿을 수 없고. 자, 그건 믿을 수 없고. 자, 누구냐면 수녀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수녀님들은 연구에 참여를 안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부탁을 해서 참여한다고 했어. 그래서 100분을 놓고 쭉 간 거죠. 그럼 이제 이분들이 얘기하겠죠.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 아니요, 본인의 직업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까지요? 네, 자궁경부암이 생길 때까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연구자가 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상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애가 태어났잖아. 태어나고 나면 이 아이의 엑스레이를 찍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각도상 여기 각도하고 여기 각도가 90도가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아이가 나중에 범죄가 될 아이다라는 게 이런 골상학이 있는데 그게 100년 만에 밝혀진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지금 스타트에서 미래를 내다본다 해서 이걸 전향성 조사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100명 모두가 특수업체부 100명 모두가 다 자궁경부에 걸렸어. 그리고 수녀님들이 하나도 안 걸렸어. 그럼 원인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신뢰성이 높은 게 코호트 연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자, 요거의 단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단점은 뭐예요? 시간, 경비, 노력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코호트 연구만 10년짜리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갑자기 특수업체부가 중에 관찰하는 도중에 한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더니 밑에서 냄새나는 분들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도 돼요? 치료 받아도 돼요? 라고 하면 우리 뭐라 그래요? 안 되죠. 왜? 자궁경부암이 생겨야 되잖아.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조금만 참으실래요?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조금 좀 미안한 감이 있다는 거죠. 또는 특수업체부가 갑자기 도를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수녀님을 가버렸어. 수녀님들이 갑자기 사랑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갑자기 그쪽으로 가버렸어. 결국 중도 탈락자가 많으면 이 연구는 문을 닫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지만 그런 게 없다면 신뢰성은 엄청나잖아. 확실히 100%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여기서는 원인을 확실할 수 있는 게 코호트 연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호트 연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무슨 연구소 하면 그냥 코호트 연구를 하는 거고요. 미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단면조사 연구. 아, 그게 무슨 연구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단면조사 연구다. 예, 설문지 휙 돌리고 휙 통일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단면조사 연구도 나오지만 코호트 연구도 좀 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분석역학, 그러니까 분석역학 두 번째 단계. 이 역학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면 제3의 역학 잘 안 하기도 하지만 확인사살 겸 실험역학을 한다고 얘기했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3의 역학인 실험역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실험역학은요, 그거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일맹건법, 이중맹건법,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삼중맹건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단일맹건법은 뭐냐면, 자, 실험 역학이니까 실험군, 대조군을 이제 갖다가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치매의 신약을 하나 개발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실험군한테는 요 약은 제가 신약을 개발한 약이기 때문에 그 약을 개발한 거기 때문에 이 약을 먹으면 머리가 아주 맑아질 겁니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요. 근데 이제 이 약을 드리고, 자, 여러분은 제가 대조군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요 약을 못 드려요. 근데 혹시라도 서운해하실까봐 비타민 C라도 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 분들은 약을 먹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아, 이게 그 머리가 맑아지는 약인가 봐, 이러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요 분들은 아, 내가 그냥 뭐 대조군이라서 그 약 못 먹네, 속상하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마음가짐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네, 미치겠죠. 그래서 단일맹건법은 여러분이 내가 실험군인지 대조군인지 모르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단일맹건법에서는 연구자는 알아요. 그래서 연구자가, 자, 연구자는 어때요? 실험 결과가 잘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눈을 마주치면서 이 약 엄청 좋은 약이에요, 꼭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조군한테는 이거 드세요 라고 무성의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거 신약인가 봐, 이거 비타민 C인가 봐, 이러면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연구자도 모르게끔 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이중맹건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중맹건법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중맹건법이 뭐냐? 삼중맹건법은 이거는 통계하는 사람조차도 모르게끔 하는 거야. 가끔 가다가 통계하는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통계를 돌리다가 애매하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요거를 연구자한테 물어봐요. 이거 애매하게 나왔는데 1번으로 나오는 게 좋아요? 3번으로 나오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면 제발 1번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험역학의 장점이 뭐예요? 예,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작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삼중매건법은 이 통계하는 사람조차도 모르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무작위로 나오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는 게 이제 삼중맹건법. 근데 잘 안 합니다. 실험역학에서는 이제 대부분 이중맹건법까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첫 번째 우리 역학에 대해서 대강 가벼운 거 가르쳐 드렸고요. 오늘은 심화편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근데
역학이 이 내용뿐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내용이 있다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공부하실 때 이것보다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또 다시 한번 영상을 찍을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자, 김영의 널스토리였습니다.